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 소프트웨어 융합대학의 정윤경 교수입니다. 오늘은 제가 하고 있는 연구 분야 인공지능과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성대의 성대한 특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10년 전 프랑스의 에밀 보렐이라는 통계학자가 무한과 확률에 대한 논문에서 다음과 같은 재미있는 질문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만약에 타자기 앞에서 마음대로 쳐대는 원숭이에게 무한의 시간이 주어진다면 그 원숭이는 셰익스피어의 전집을 언젠가는 쳐낼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에요. 그 논문에서는 언젠가는 그 원숭이가 셰익스피어의 전집을 쳐낼 수 있다라고 통계학적으로 증명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원숭이라는 것은 실제 동물 원숭이라기보다는 랜덤한 문자, 캐릭터를 생성할 수 있는 기계적 장치를 의미합니다. 이미 110년 전에 확률과 관련된 논문에서 이러한 예를 들었다는 것은 우리 일상에서 스토리가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 증명하는 예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재밌는 것은 약 20년 전에 영국 플라이머스 대학에서 그 질문을 실제로 실험을 해봤다는 것이에요. 원숭이 몇 마리를 대여를 해서 며칠 동안 타자기가 있는 방에 넣고 어떻게 하는지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S가 많이 찍혀 있는 5장의 종이를 만들어냈는데요. 그 이상의 실험은 불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원숭이들이 타자기를 부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실제로는 예상하지 못했던 사건으로 인해서 이것이 불가능한 일인 것을 알게 되었지만 통계학적 이론상으로는 아무리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라도 극소의 확률이라도 존재한다면 그 사건은 언젠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증명을 했던 거죠. 그 말은 즉 컴퓨터가 언젠가는 소설을 쓸 수 있다라는 것을 증명한 것과 마찬가지죠. 2015년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알파고가 등장하면서 컴퓨터가 스토리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점점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창작 분야는 컴퓨터가 하기 어려울 것이다 라는 의견이 많죠. 그런데 2016년에 다음과 같은 기사가 신문에 실린 적이 있습니다. 아마 기억하고 계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본에서 AI 프로그램이 만든 소설 11편이 호시 시니치 문학상 공모전에 출품이 되었고 그중 일부가 1차 심사를 통과했다라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그중 한 편인 컴퓨터가 소설을 쓰는 날이라는 소설의 내용입니다. 다음과 같이 그날은 구름이 낮게 깔리고 어두침침한 날이었다라는 문장으로 시작하고 주인공인 AI 스피커가 주인과의 대화하는 내용이 있고요. 뒷부분은 이렇게 숫자로 이루어진 소설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기사를 처음 접했을 때 어떻게 구현을 했는지 궁금했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올해로 스토리를 20년째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 연구자들을 국제학계에서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프로그램이 어떤 방식으로 구현이 되었을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검색을 좀 더 해본 결과 몇 달 후 다음과 같은 후속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3개월 후에 한겨레에 실린 인터뷰 기사인데요. 당시 그 소설을 쓰는 프로그램을 만든 프로그램 책임자, 연구자가 말하기를 현재로서는 사실 AI는 20% 정도, 인간이 80% 정도 기여를 했다. 하지만 2년 후에는 컴퓨터가 완전히 소설을 쓸 수 있게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또 다른 참여 연구원 중에 한 명인 사토 교수는 이 소설의 내용 전반적인 뼈대는 사람이 만들었고 컴퓨터는 단어를 조합하고 순서를 바꾸는 곳에 주로 기여를 하였다라고 했어요. 네, 예를 들어서 다음과 같은 4개의 소설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위에 2개, 아래 2개의 소설이 있는데요. 모두 그날 혹은 어떤 날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리고 맨 끝에는 숫자로 끝나고 또 똑같은 AI 스피커가 주인공인 소설입니다. 즉, 사람이 어느 정도 스토리의 내용을 이미 정해 놓았고 컴퓨터는 단어 선정을 주로 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토 교수는 창작이라는 것은 답이 없기 때문에 딥러닝이 하기 어렵다라고 비관적인 의견을 낸 적이 있습니다. 재미있게도 같은 해에 영화감독 오스카 샤프라는 분과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로스 굿윈이 협력해서 극본을 만드는 AI 극작가 벤자민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벤자민이 만든 영화 대본으로 영화를 찍었고 그 영화가 영국에서 열린 공상과학 영화제 48시간 내 영화 만들기 경연대회에 출품되어서 상위작 10개 명단에 올랐습니다. 이 벤자민이라는 프로그램은 영화 극본 그리고 LSTM이라는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만들었는데요. 이 프로그램이 만든 영화는 선스프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한번 선스프링이라는 제목을 검색을 해보시면 그 영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 영화를 보고 사실 저는 이 영화가 어떤 스토리로 진행되고 있는 건지 잘 이해를 하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한번 영화 대본을 찾아보았는데요. 보시면 맨 처음 시작하는 부분은 미래에 실업이 만연한 사회에서 젊은 사람들이 피를 뽑고 있다라는 배경 환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어나는 대화들은 사실 어떤 맥락에서 일어난 것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영화에 대한 평도 좀 살펴보았는데요. 저와 같이 이해가 안 간다 혹은 지루하다라는 평도 있었고 반면에 AI가 이런 것을 쓰다니 놀랍다 이런 댓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AI가 썼다는 정보가 없다면 사람들이 재밌게 볼 수 있을까? 긍정적인 평을 쓸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즉 2016년까지는 아직 좋은 스토리를 창작하는 컴퓨터라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실 최초의 스토리 생성하는 프로그램은 1977년도에 제임스 미한이라는 예일대 박사과정에 있던 분이 테일스핀이라는 이름으로 구현한 바가 있습니다. 화면 오른쪽에 나와 있는 텍스트가 테일스핀이 생성한 스토리입니다. 제가 번역기로 한국어 번역한 내용입니다. 곰 2마리, 조와 잭이라는 곰들이 있고 그리고 꿀벌, 샘이 등장을 합니다. 잭이라는 곰이 꿀벌로부터 꿀을 얻었는데 다른 곰 조가 그거를 보고 제치는 방법으로 꿀을 빼앗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보시면 스토리를 생성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습니다만 반면에 이 스토리 생성한 프로그램이 만든 스토리가 실패한 경우도 있는데요. 너무 짧아서 제가 한국어로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라는 곰이 새에게 꿀이 있는 곳을 알려달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새가 떡갈나무 아래에 꿀벌이 있다라고 알려줬어요. 그런데 그 조라는 곰은 다시 이 어빙이라는 새에게 꿀이 있는 곳을 알려주지 않으면 때리겠다라고 협박하는 내용입니다. 이걸 읽은 사람들은 의아하게 생각할 거예요. 왜 꿀통이 있는 곳을 알려줬는데 이 곰은 꿀이 있는 곳을 알려주지 않으면 때리겠다라고 한 걸까라고 생각을 할 텐데요. 이것은 컴퓨터가 상식과 추론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우리는 매우 자연스럽게 꿀통 안에 꿀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꿀통이 있는 곳을 알려주면 꿀이 있는 곳을 알려준 것이다 라는 것을 상식과 추론을 적용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컴퓨터는 이런 것들을 모두 지식으로 가지고 있어야 추론 규칙을 활용해서 새로운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과 추론을 입력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컴퓨터가 스토리를 생성하는 것은 불과 2016년까지만 해도 매우 어려운 일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 앨런 머스크가 공동 설립해서 유명해진 오픈 AI에서 만든 GPT라는 자연어 모델이 등장을 하면서 많은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GPT는 40기가에 달하는 굉장히 많은 텍스트를 학습해서
입력 문장이 주어지면 그 다음 문장을 예측하는 방식으로 학습한 거대한 딥러닝 모델이에요. 여러분들이 GPT 데모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다양한 웹사이트를 찾을 수가 있는데요. 들어가서 아무 문장이나 입력을 해보시면 그 다음에 나오는 문장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생성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AI가 안전하느냐라고 물었더니 마치 사람이 작성한 것처럼 논리적으로 문장을 생성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러한 기술은 점점 더 발달을 해서 2021년도에는 구글 람다라는 모델이 등장을 했는데 이렇게 학습한 모델이 사람과 자연스러운 대화를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유튜브 검색해서 보시면 데모에서 AI가 명왕성이나 종이비행기를 대신해서 대화를 하고 있는데 사람보다 더 똑똑하게 대화를 하는 수준으로까지 발전했습니다. 우리 성균관대학교에서도 2019년부터 자연어 생성 모델을 이용해서 에세이를 만드는 AI 부커톤 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글은 작년에 대상을 받았던 팀에서 만든 프로그램이 만든 에세이의 마지막 문단이에요. 함께라는 주제어로 작성한 에세이의 내용인데요. 마치 사람처럼 작성한 것처럼 자연스럽고 서정적인 내용입니다. 올해도 개최를 할 텐데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또 저희 연구실에서 개발한 스토리 생성 프로그램을 소개를 드릴게요. 2020년도에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주최한 콘텐츠 임팩트라는 대회에서 수상한 작품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장르에 특화된 스토리를 생성하는 프로그램인데요. 많은 양의 스토리 데이터를 수집해서 한국어 버전 GPT-2에 학습을 시켜서 특정 문장을 주었을 때 장르를 선택하면 장르에 맞게 스토리를 생성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예를 들어서 깊은 산속에 토끼 한 마리가 살고 있는데 라고 문장을 주면 로맨스 장르를 선택한 경우는 토끼가 소년을 만나서 친구가 되고 호감을 느낀다 라는 내용으로 전개가 되고요. 액션을 선택하면 그 토끼가 나타나니까 숲이 공포로 휩싸였다 라고 다른 내용의 스토리를 생성합니다. 최근에는 정말 재밌는 모델들이 많이 나타났는데요. 오픈AI에서 텍스트를 입력하면 그에 맞는 이미지를 생성하는 달리라는 모델을 발표했습니다. 달리가 만든 이미지의 예인데요. 아보카도 형태의 암체어라는 텍스트에 딱 맞는 일러스트를 만든 것을 볼 수 있죠. 그 외에 구글, 카카오를 비롯한 AI 선도 기업들이 텍스트를 주면 이미지를 생성하는 멀티모달 모델을 비약적으로 개선해서 실사 이미지도 굉장히 리얼하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제일 왼쪽 그림을 보면 자전거를 타는 코기라는 텍스트를 주었는데요. 이 텍스트를 이해하려면 자전거, 개, 그 중에서도 코기라는 종류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외에도 지금 선글라스 혹은 타임스퀘어라는 부가적인 정보들에 대한 컨셉을 이해를 하고 이러한 컨셉을 적재적소에 잘 활용을 해서 놀랍도록 자연스러운 실사 이미지를 만들었습니다. 최근에는 이렇게 자동으로 만들어진 이미지가 디지털 이미지 대회에서 수상도 한 바 있어요. 스토리는 소설, 웹소설 등의 텍스트뿐만 아니라 웹툰, 영화,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형태로 표현이 되죠. 그래서 이러한 멀티모달의 등장이 앞으로 재미있는 스토리를 자동으로 만드는 데 큰 기여를 하리라 기대됩니다. 또 2021년도에 글로벌 히트를 한 오징어 게임, 재혼황후 등 우리나라가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더욱더 기대가 되는 연구 분야이지요. 또한 스토리는 게임, 광고, 마케팅, 교육 등 매우 많은 분야에 활용될 수 있어서 앞으로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인공지능이 어떻게 스토리텔링에 사용될 수 있는가 간략히 소개드렸습니다. 스토리를 창작하는 컴퓨터에 관한 연구는 미래에 더욱 유망해질 자연어 처리 기술과 관련돼 있고 개인적으로는 매우 재밌게 할 수 있는 연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